치과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그 환자들 좀 한번 보여드리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오늘 이 환자는 54세 남자 환자인데요. 치아가 상악동에도 뭐 염증이 이제 발생을 했지만 뿌리도 있는 상태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발치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도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흔들거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니가 이제 그 딥바이트 형태로 돼 있고 전체 치아가 다 망가져버린 거죠. 딥바이트로 돼 있고 치아가 다 흔들거리고 음식물을 씹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입술은 쫙 튀어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앞니가 쭉 나와 있으니까 입술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돼 있고 음식물도 못 씹지. 얼굴은 마스크를 끼고 다녔으니까 이제 그나마 요즘에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런 상태면 거의 치아를 다 빼야 되거든요. 치아를 다 뺐어요. 이 환자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심하고 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계획 자체는 이렇게 이제 보면 저희는 이제 계획을 나오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치아 빼야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다 그 차트상에서 싹 만들어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이제 보니까 남길 수 있는 치아는 캐나인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야 될 정도로 여기 송곳니 한두 개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이 환자는 그날 내원해서 보면 다 뺀과 동시에 캐나인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뺐어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 빼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뭐 편식을 좀 해놓고 6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으면 6개월 뒤에 심기 시작해서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붙는 기간 또 6개월 기다리죠. 임플란트 보철물 들어가기 시작하면 1년 뒤에나 들어갑니다. 실종 보철물이. 그럼 환자는 그 당시에는 뭐 하느냐? 틀니 끼고 있죠, 틀니. 임시 틀니 끼든지 일반적으로는 그러거든요. 임시 틀니도 끼기 싫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 템포러리 임플란트라고 해서 임시 템포러리 임플란트 몇 개 심어놓고 그것을 틀니로 사용해요. 근데 저도 그런 것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다 부러지고 또 발치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내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환자분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뼈 이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임플란트 심었어요. 뼈 이식하면서 지금 뼈 이식은 오스코어로 뼈 이식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쭉 하면서 뼈 이식을 오스코어로 했어요. 오스코어는 다른 임플란트하고 다른 뼈 이식제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뼈 이식제는 피질골 위에다가 그냥 얹어놓는 거예요. 제노그라프, 알로그라프 다 마찬가지예요. 소뼈, 말뼈, 돼지뼈 다 마찬가지고 인간 뼈에 해당되는 것들도 다 어떻게 이식하냐? 피질골 위에다가 뼈 이식해요. 저희는 피질골 위에다가 안 한다고요. 골수에다가 직접 해. 골수. 드릴링하면 골수에 드릴링 되는 거지. 골수에다가 이식하는 거 이식제지 피질골에다가 이식하는 재료가 아니다라고요. 근데 해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러면 뼈 이식제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요. 뼈 이식제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 이식제, 지금까지의 뼈 이식제는 피질골 위에 딱딱한 뼈 위에 염증 제거하고 디펙트 부위에다가 그냥 얹어놓는 형태로 이식을 해왔어요. 뭐 GBR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것은 다 뼈가 안 돼요. 하나도. 다 여러 번 보면 다 뼈가 안 돼요. 임플란트 심어놓으면 나중에 그 위에다 임플란트 심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돼요.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예요. 정형외과 팔다리 부러진 자리에다가 디펙트 있는 부위 자리에다가 본시멘트라는 거 붙여놓잖아요. 본시멘트 뼈가 되던가요? 아니요. 뼈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것은 골수에 뼈세포가 들어가 있는데 피질골 위에다가 피질골만 제거하고 그 위에다가 뼈 이식하면은 그냥 파이브로시스 일반적으로 섬유화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환자는 여기 보시면 드릴링 해가지고 여기 보면 드릴링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메로에다가 직접 주사를 한 거예요. 아니 주사를 하면은 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예,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천천히 집어넣으면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급하게 막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막 흘러나오니까 그런 거지. 이건 들어감과 동시에 천천히 굳어요. 그 안에서. 메로 안에서. 그날 임플란트 심고 그날 보철물 해줍니다. 임플란트 다 심고 보철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치아가 기본적인 치아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날 한 거예요. 그날 치아 다 빼고요.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보철까지. 이건 디지털이니까 가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뼈가 그만큼 서포팅을 해줘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환자는 일주일 뒤에 와서 환자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구강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찍고요. 환자가 입술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입술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입술이 확 튀어나와 있었는데 클래스 2의 딥바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버티컬 디멘전을 높이면서 이제 바꾼 거죠. 환자를. 교합도 다 바꾸고 교합도 버티컬 디멘전도 바꾸고 어금니 버티컬 디멘전도 바꾸면서 앞니를 바꾼 거죠. 이렇게 앞니를 다 바꾼 거죠. 앞니를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다 빼고 캐나인만 살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이제 보철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철을 하게 되면 캐나인이라는 변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살리게 됩니다. 보철학적으로나 마찬가지로 교합적으로 보게 되면 자연치의 캐나인이 가장 좋아요. 이유는 캐나인 가이던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연치는. 근데 자연치를 깨진 상태에서 캐나인이 깨진 상태에서는 구치부는 그룹 펑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3번을 포함해서 7번까지 6번에서 7번까지 다 연결하지 않고서는 임플란트가 남아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캐나인이나 3번이나 4번 사이에 그 크라운이 깨져요. 지르코니아로 해보면 대부분 깨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캐나인을 살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캐나인을 살리는 편이거든요. 임플란트기 씻고 뭐 팔로 체크를 지금 하고 있죠. 골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인젝으로 했어요. 여기 사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 사이너스 다 마찬가지. 사이너스 리프팅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골수에 해당되는 오스코로 다 인젝을 한 거예요. 지금 10일 7월 12일이니까 보통 한 달이 더 넘었죠. 지금 환자는 지금도 계속 잘 사용해요. 템포라이제이션. 왜? 이 교합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뼈 이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뼈 이식을 피질고리 위에다 하느냐 골수에다 직접 하느냐 이건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저하고 제가 오스코 자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오스코하고 일반 뼈 이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좀 황당한 얘기예요. 저한테는. 그러면 피질물 위에다가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심어보라고. 이렇게 템포라이제이션 할 수 있냐고. 임시 보철물을 최소한 보철물을 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뼈 이식을 뼈에 대한 부분들도 개념이 그럼 턱뼈만 이러지 다리뼈, 팔다리, 다리뼈에는 이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뼈의 구조는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뼈의 구조는 똑같아요. 겉은 피질골이고 그 안에는 메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팔다리, 손가락뼈, 팔다리 다 똑같아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그러면 턱뼈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리뼈를 공부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수술 방법도 똑같아요. 정형외과에 플레이트 부러져가지고 다리뼈 부러져가지고 플레이트 되잖아요. 타이탄 플레이트 되잖아요. 타이탄 플레이트 크기만 다를 뿐이지 하악에도 똑같은 타이탄 플레이트 똑같이 사용합니다. 스크루로 조이고 똑같은 뼈에 수술도 똑같아요. 팔다리 수술 못하느냐? 다 수술해요. 왜? 저는 다 열어봤으니까. 거기서 뼈 떼가지고 이식하니까. 팔다리 수술 못하느냐? 다 수술해요. 다. 그런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오늘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저희 시리즈는 이렇게 이제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4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오스코 콜라겐이에요. 오스코 콜라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현재는 오스코 콜라겐에 스롬빈을 섞어가지고 사용합니다.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라고 하는 걸 섞어서 사용해요. 바이알 형태로 되어 있고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리도카인이나 섞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거의 용도, 농도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게 뼈 이식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스코 콜라겐은 의료기기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스롬빈은 의약품 형태로 수입해서 그것을 오일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스롬빈은 같이 섞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의사가. 현재는 그렇게 생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불편해요.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스코 플러고 오스코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오스코 플러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농도를 지켜가지고 스롬빈하고 콜라겐의 함량을 맞춰가지고 섞는 게 아니라 시린지 자체로 나오는 거예요. 시린지 자체로. 양쪽으로 섞어서 사용하게. 가운데는 스롬빈이 들어가 있고 양쪽에 리도카인과 콜라겐이 같이 있어서 슈팅하면 한꺼번에 교통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플러스입니다. 이거. 플러그는 그러면 그 성분에 해당되는 것을 마시멜로처럼 그 솜뭉치처럼 만들면 좋겠다. 솜뭉치처럼 만들면 그냥 이식하면 되잖아요. 뼈 이식하는 날도 볼륨이 일정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볼륨이 있는 부위에다가 이식을 해야 하잖아요. 골수도 이렇게 움푹 파이면 골수가 비잖아요. 그럼 골수의 빈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쌓아놓으면 되잖아요. 조그마한 솜뭉치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했어요. 이미. 개발을 했는데 그걸 개발을 하려면 개발해서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식약처는 허가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OEM 형태를 하든 누구한테 맡겨서 생산을 해내든 여하튼 생산시설을 가지게 되면 생산시설에서 나온 물건을 가지고 식약처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현재 의료기기 세 가지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러면 의료기기 GMP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GMP 시설. GMP 시설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식약처 허가를 가져야 돼요.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는 6개월 정도, 대부분 6개월 정도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임상 데이터는 그 이전에 이미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의지만 표현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임상 데이터들을 제출하라고 해요. 자율적으로. 허가해주고 난 다음에 자율적으로. 이게 이제 의료기기의 대부분이. 근데 의약품은 또 달라요. 의약품은 1상, 2상, 3상, 4상. 1상은 위험성이 있는지, 셀바이올로지가 사이토톡식이 있는지 없는지, 2상은 효과가 있는지, 3상은 멀티플 스터디로 보통 1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사람들을 가지고 3상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4상은 광범위한 환자, 4만 명, 뭐 가장 큰 경우에는 1만 명, 2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 크기에 해당되는 스터디를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의약품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 대부분 의약품 3상까지는 가면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 의료기기는 3상, 4상이에요. 그냥 쓰면서 사용해라. 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성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오스코1에 이걸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사이토톡식이라든지 의료 그 위험성이라든지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세포학적으로 그 다음에 임상에서 이미 사용되어 있는 성분이고 성분에 대한 농도도 이미 특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유예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약품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골수 주사기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이 모델링으로 골수 주사기에다가 카틸리지 형태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카틸리지 형태, 리도카인 카틸리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요. 단 골수에다 직접 주사할 수 있는 모터가 달려있는 주사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R&D를 받았어요. 이걸 받았다고요. R&D를. 국채까지를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2년짜리 국채까지 1년에 3억씩 해가지고 6억을 받았어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상에 이 의약품에 해당되는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상품의 전조 단계에 다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미 만든 상태고 그것을 GMP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OEM으로 맡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OEM을 했을 때는 기술 유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사들하고도 일정 정도 이런 부분들을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예요. 저희도. 그냥 그 회사로서는 충분하게 클 수 있는 회사이고 거기에 대한 검증도 받은 상태이고 회사 가치도도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투자사를 받은 형태가. 현재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GMP 시설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컨설트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다른 컨설트 업체를 통해서 GMP 시설을 만들었을 때의 장단점, OEM 형태로 만들었을 때의 장단점 이미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고 오스코 플러그나 오스코 플러스는 만들면 시약처 허가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는 우리가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연구소를 통해서 이미 기초 백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내는 SCI 저널로 계속 프로세싱을 하려고 해요. 뭐 그 이전에는 왜 안 했느냐? 특허 때문에 안 했어요. 특허 때문에. 특허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특허에 무효 소송이 돼요. 무효가 돼요. 제 거 가지고 제가 무효가 된다고요. 그래서 전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보면 이제 본 리모델링을 보게 되면 뼈를 만든다. 뼈는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오스테오클라스트의 균형자 때문에 뼈를 만드는 거예요. 파골세포라는 오스테오클라스트, 여기에 오스테오클라스트와
오스테오블라스트, 골모세포라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어디에 사느냐? 얘네들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피들골에 사는 것은, 딱딱한 뼈에 사는 것은 오스테오사이트, 골세포. 골모세포나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하는 파골세포는 골수에 살아요. 뼈를 만드는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만드는, 오스테온을 만드는, 피질골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모세포에 해당되는 스템셀은 다 골수에 살아요. 그러면 골수에 염증이 생기거나 골수에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골수에 다른 일들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피질골은 녹게 되고 골수는 강물처럼 생겨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퍼지게 돼. 염증이.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수술했느냐? 턱뼈를 다 잘라든지 아니면 피질골 자체를 없애고 골수를 다 비우든지. 그리고 이식은 언제 하느냐? 나중에 다 낫고 난 다음에 6개월이나 낫고 난 다음에 뼈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이식한 다음에 엉치뼈 이식해가지고 바스큘라이제이션 혈관 이식까지 해가지고 뼈 이식을 하게 돼요. 그게 기존의 치료 방법이었어요. 골수염, 골괴사증 다 치료 방법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리고 모양도 나오지 않아요. 얼굴 모양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턱뼈도 그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써져 있고 제가 이걸 정리를 쭉 하다 보면 뭐 랭크 시스템, 랭크 리간드, 뭐 그 스템셀에 대한 내용, 오스테오클라스트에 대한 오스테오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 주구장창 얘기하면 결국에는 정신이 없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얘기한다고. 나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오스테오클라스트고요. 이게 오스테오블라스트예요. 이건 핵이고 도표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골모세포하고 파골세포하고 둘이 관계를 일정 정도 도표화해서 알면 내가 필요한 약물을 만들 수 있겠구나. 골수에다가 자극할 수 있는 파골세포나 뭐 골모세포를 둘 다 자극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 뼈도 만들어내고 염증도 제거할 수 있는 약물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있어요. 우리가 골다공증 약물로 많이 쓰잖아요. 악토넬, 본비바 뭐 이런 것들 어머니 아버님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스타틴이라고 있습니다. 스타틴이 뭐냐면 고지혈증 환자들 40대 남자 환자들의 고혈압 가지고 있으신 분들 90% 이상이 스타틴 먹고 있어요. 스타틴 먹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콜레스테롤을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타틴이거든요. 근데 오스테오클라스트는 파골세포이기 때문에 썩은 뼈를 먹고 난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파골세포는 어디에서? 골수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면 우리 몸에 있는 프로테인을 만들지 못해요. 인간의 프로테인은 콜레스테롤에서 출발합니다. 리포프로테인. 프로테인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프로테인이 제대로 오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도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과정이 메바노닉 패스웨이를 브로킹하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도 마찬가지고 스타틴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틴은 좀 더 위에 있는 아세틸코에에서 HMN-CoA로 변할 때 이 변한 리덕테이즈, 산화 효소 자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를 못하게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어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면 프로테인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프로테인이 인터로킨 6, 인터로킨 1,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또 하나는 BMP 만들어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BMP2, 뼈 형성 단백질.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뼈 형성 단백질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럭스, 디퍼런시에이션, 프롤리퍼레이션 여기에 해당되는 오스테오 골모세포가 자기가 분할을 못해.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뼈 형성 단백질 자극하지 않으면. 여기에 본 뼈 형성 단백질 리셉터에 붙고 스트레스
그 스메드, S메드라고 하는 O8에 해당되는 럭스2 가스 디퍼런시에이션, 프롤리퍼레이션을 하거든요.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활성화 안 돼요. 골모세포도 활성화 안 되고, 파골세포는 자기는 억제돼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콜레스테롤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비스포스포니트를 먹거나 스타틴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썩은 뼈가 골수 내에 쌓이게 돼요. 골다공증 치료하라고 맞았는데 썩은 뼈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그 썩은 뼈들 사이에 칼슘은 어디에 나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되냐? 하얗게 보여요. 골다공증 환자들을 엑스레이 찍으면 새까맣게 보이니까 아, 골다공증이다. 뼈가 비어가지고 그런다. 근데 비스포스포네트를 먹었더니 썩은 뼈들이 쌓이니까 골수 내에 쌓여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보여요. 아,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2000년도 초반의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2020년도 2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치료제가 아니다. 골다공증 치료제가, 비스포스포네트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완화제이다. 골다공증 되면서 뼈가 저리는 듯한 아픔,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비스포스포네트를 맞으면 골다공증 내에 썩은 뼈가 쌓이기 때문에 마비가 와요. 마비가. 팔다리가 마비가 와요. 안 아파. 말 그대로 신경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혈관도 죽고 신경도 죽으니까 안 아파요. 1년 이상 맞으면 그 안에 골수 내에 썩은 뼈들이 쭉 차 있어요. 세포들도 다 죽어 있고. 아, 그러면 단단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스포스포네트 먹은 사람이 팔다리 안 부러지느냐? 다 부러져요. 더 잘 부러져. 도자기가 더 잘 부러지잖아요. 더 잘 깨지고. 그렇게 단단한데, 단단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엘라스티시,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골수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골수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비스포스포네트를 먹으면. 그래서 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비스포스포네트와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먹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턱뼈가 썩고 치아 주변에 치아가 흔들리는데 그 치아를 빼면 그 치아의 소켓내 발치화가 낫지 않아요. 발치화가 낫지 않네? 이거 참 문제다. 그 주변에 발치화 소파를 했어요. 발치화를 다 긁어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아요. 뼈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피질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잇몸은 덮이지 않고.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은 다. 그게 언제서부터냐? 2007년도부터 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07년도고, 저는 그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골수염인데도 불구하고, 골수에도 염증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낫지를 않아요. 하나도. 왜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도 턱뼈를 잘라보면 그 다음엔 나은데 턱뼈를 일부만 잘라내면 낫지를 않아. 그래서 골수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미국을 갔다가 와서 보니까 모든 질환이 골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수를 다 긁어내고 골수를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골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골수의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스카폴드를 만들어내면, 만약에 매개체를 거기다 넣어놓으면 뼈가 만들어지겠다. 딱딱한 뼈도 만들어지고 골수도 만들어지겠다. 골수의 성분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골수의 성분들을. 골수의 성분들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탈건 콜라겐이고요. 이것은 피브린 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콜라겐이고요. 콜라겐과 피브리노겐을 합치게 되면 피브린 네트워크와 콜라겐 네트워크가 그물망처럼 보이게 돼요.
그 그물망에다가 스론빈을 부착했더니 인위적으로 부착을 했더니 그물망에다가 열매가 달린 스론빈이라는 열매가 달린 하나의 보자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자기. 그 보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골수에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골수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액티베이션을 발현을 하는 거예요. 활성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스템셀대로 숫자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스론빈이. 자기 스론빈이. 그런 세포학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골수에다 이걸 집어넣었더니 그냥 그게 나타나더라. 지금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전 특허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허 내부에 1번 특허, 2번 특허, 3번 특허 지금 4개의 특허를 동시에 다 냈는데 그 4개 중에서 특허 등록이 된 것은 2개가 특허가 됐고 출원은 4개를 출원을 했어요. 1번 특허와 2번 특허에 해당되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내용이에요. 그 골수에다 집어넣었더니 그냥 골수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되더라. 골다공증도 치료할 수 있고 골배사증도 치료할 수 있고 골수염도 치료할 수 있고 난치성 골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내가 원한다고 하면 스템셀을 같이 섞어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그 스템셀은 리가멘트도 만들어내고 피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치료제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화상이 내치는 화상을 제거하잖아요. 가피 제거하잖아요. 그 가피 위에다가 제가 개발한 내용과 스템셀을 같이 뿌리잖아요.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뿌리잖아요. 스캐폴드에 해당되는 콜라겐, 스론빈에 해당되는 것들을 같이 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포가 나와요. 세포가 생성이 돼요. 스템셀을 같이 이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장을 만들면 심장을 코팅해가지고 NMT 콜라겐이라고 오스코어라는 NMT 콜라겐을 거기에다가 캡슐화 시켜가지고 이식을 하면 그 이식한 사이트가 원래는 산성도가 높거든요. 염증이 많기 때문에 산성도가 높아요. 그 산성도가 높은 지역에다가 캡슐 형태로 심장을 이식하면 심장에 이식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 이식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뿌려서 장기 이식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피부 이식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토끼 실험이나 쥐 실험을 통해서 이미 했어요. 그럼 왜 그걸 안 알리느냐? 그 알림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거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어떻게 농도가 어떻게 되고 큰 성분만 얘기했을 뿐이지 주요한 성분에 대한 그리고 특징적인 성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농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어떤 성상을 가지고 어떠한 굵기 정도를 가지고 어떠한 점도를 가지고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은 거죠. 지금 특허 나가 있는 4개의 특허 내에서도 이미 그 내용들을 쓴 내용도 있지만 쓰지 않은 내용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상품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특허를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 백신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특허 만들고 내 방어막 만들고 난 다음에 상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논문을 내더라도 그 다음에 논문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SCI 없네. 무식한 얘기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무식한 얘기예요. SCI 내는 과 동시에 자기 특허 다 팔아먹은 거예요.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상품 만들어 보면 상품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주요한 성분들 중에서 뭐 리도카인이라든지 스럼빈이라든지 피브리노겐이라든지 아프로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성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솔벤트라든지 마스큐레이트를 높여준다든지 케모탁시스를 일으키는 디퍼런시에이션 프로폰, 스롬빈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써놨어요. 이걸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면 스롬빈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스롬빈이 이런 역할을 다 해요. 이것 말고도 수도 없는 역할이 있어요. 농도별로 다. 내가 농도별로 구성을 하고 이것을 재조합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소의 혈청에서 만들 수도 있고 사람 혈청에서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일정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특허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4번 특허가 스롬빈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입니다. 제가 출원되어 있는 4번 특허가 스롬빈의 농도, 스롬빈의 혈장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혈장에서 스롬빈을 어떻게 뽑아내서 농도를 높일 것인지, 유니트를 높일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건데 샘처리 한 겁니다. 그물망 있잖아요. 그물망에 뭐가 있어요? 방울방울 뭐가 맺혀져 있죠? 이렇게 생겼다고. 오스코 콜라겐을 만들면 이런 형태라고요. 눈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돼 있죠. 여기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와서 이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되면 뼈를 만들기 시작해요. 풍요롭게 돼요. 여기 세포들이 오게 되면, 왜냐하면 콜라겐도 있죠. 그 다음에 피브린도 있죠. 스롬빈도 있죠. 이 안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오스코어는 집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골수에 집을 만들어준다. 벌집 모양의 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스코어예요. 그럼 이것은 팔다리에 못 쓰느냐? 팔다리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팔다리에 쓸 수가 있다고요.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팔다리에 골수염이 있거나 골괴사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에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1번 특허에 남았었던 1번 특허에 해당되는 그 초창기 실험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그냥 엠프티 구멍을 뚫어서 토끼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2주, 4주, 8주를 갔더니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잖아요. 주변에서만 뼈 활성도만 높아져 있지 디펙트는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구멍을 뚫어놓으면. 이게 8mm짜리거든요. 이것도 실험을 다 토끼로 동물 실험을 했기 때문에 토끼의 주정부에다가 4개 구멍을 8mm짜리로 4개를 뚫어가지고 실험을 4개를 한 거예요. 한 마리당. 여기는 콜라겐만 넣어봤어요. 그 구멍 뚫은 데다가 콜라겐 넣으면 뼈가 돼야잖아요. 기존에 다른 사람들 콜라겐 넣으면 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골 이식제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뼈 안 만들어져요. 구멍 뚫려져 있지 그냥. FT보다는 좀 나았죠. 근데 뼈가 안 만들어요. 피젤골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에는 리도카인하고 BMP를 넣어봤어요. 그냥 콜라겐하고 BMP하고 뼈 형성 단백질하고. 그럼 뼈 형성 단백질이면 뼈는 완전히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맨날. 근데 요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4주째 뼈가 완전히 형성이 안 돼요. 피질골이 푸석푸석한 피질골의 형태로 돼요. BMP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하다. 왜 BMP를 넣는데도 스카폴드를 콜라겐으로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4번 특허에 해당되는 LFA 콜라겐에 대해서 피브리노겐 아프로틴에다가 거기에다가 스롬빈까지 집어넣어서 갤레이션 시켜서 콜라겐하고 섞어서 스카폴드를
만들었더니 BMP를 섞어서 같이 만들었더니 BMP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2주간에 첫 뼈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 안 생겼잖아요. 뼈가 생겨요 2주에. 이거 대박인데?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뼈의 형상 자체가 2주부터 생겨요.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롬빈, BMP의 역할들도 더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BMP를 똑같이 다른 콜라겐만 집어넣었을 경우하고 콜라겐 리도카인에 넣어서 콜라겐만 넣은 거하고 콜라겐에다가 스롬빈, 피브리노겐을 같이 넣어서 아까 보여줬듯이 네트워크 그물망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하고 BMP를 넣었더니 더 빨라지더라. 더 단단해지더라. 8주 됐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가 있겠지. 요게 이 실험을 한 게 2014년도, 13년도에 실험을 했고 14년도에 특허 출원을 하기 시작해서 16년도에 받았어요. 저희가 2016년도에 실험하고 연구하고 하는 기간이 엄청 길었죠. 그러면 특허를 받는 것도 길었고 특허를 받아서 요걸 보니까 그러면 2006년도부터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생각하면서 2016년도에 그러면 발치우 즉시 임플란트하고 골수내에다가 이런 걸 주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뼈도 빨리 만들어지고 뼈도 강화도 빨리 되니까 임플란트의 이미디어트 로딩도 그럼 바로 해도 되겠네? 뼈도 빨리 만들어지니까 피질골이 빨리 만들어지니까 임플란트 표면에 피질골이 빨리 만들어지니까 그럼 로딩을 했을 때 실패율도 적어지겠네? 그러면 실패율이 적어질 수 있는 방법은 보철적인 한 묶음 단위로 하는 교합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을 일정 정도 배제시키게 되면 일정 정도는 그 부분을 완성시키게 되면 초기 고정력을 가지고 있는 메케니컬 초기 고정력은 피질골에 있었거든요. 그 피질골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40뉴턴 이상 나오게 되면 임플란트 하나 심고 40뉴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메케니컬 포스를 일정 정도는 얻을 수가 있고 4주가 되기 전 보통 4주 때 한 달째 임플란트가 대부분 페일리어 하거든요. 이유는 코텍스가 안 만들어지니까. 근데 2주 내에 코텍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좀 더 빨리 메케니컬한 코텍스가 흡수가 되더라도 그 골수 내에서 만들어진 뼈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뼈화가 더 빨리 되겠다. 임플란트의 주변에 골수가 인접해 있으니까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 10mm짜리 심으면 8mm는 다 골수에 심어져 있고요. 2mm만 피질골에 있는 거예요. 8mm 다. 그래서 그러면 골수내에다가는 이걸 집어넣고 임플란트를 심어놓으면 2mm는 한 달 정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2mm짜리 코텍스에 부착되어 있는 나머지 8mm는 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2주에서 4주까지 뼈가 만들어지면 8mm에 해당되는 부분은 뼈가 만들어지고 2mm는 흡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럼 초고정력은 계속 있겠네? 이론상으로 보잖아요. 이론상으로. 그럼 발치우 즉시 임플란트를 해도 그리고 보철부를 해도 이론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임플란트를 심으면 초기 고정력을 빨리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론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했죠. 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널에 나와 있는 거고요. 골수는 이렇게 있어요. 혈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에 이 안에 있는 골수는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장의 대부분은 알부민, 스롬빈, 피브리노겐 뭐 이런 것들, 컴프리먼트, 보체, 그 다음 T세포, B세포에 해당되는 스템셀이라든지 B세포, T세포, 배실러스
뉴트로필, 프라트라이트, 에스트로사이트, WBC 뭐 이런 것들이 혈구세포가 있고, 혈장으로는 아까 알부민, 피브리노겐, 스롬빈 이런 것들, 프로스롬빈 이런 것들이 그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 성분 중에서 알부민, 스롬빈, 피브리노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스롬빈을 저희가 인공적으로 집어넣어주면, 스롬빈을 인공적으로 더 집어넣어주면 뼈가 더 빨리 만들어지겠네? 아니면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겠네? 예측은 가능합니다. 근데 스롬빈은 어떤 형태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프로스롬빈 형태로 집어넣을 것인지 스롬빈 형태로 집어넣을 것인지, 스롬빈 노이드, 스롬빈과 비슷한 형태의 프로테인을 집어넣는 게 더 빠를 것인지,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다 연구를 해보니까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를 만들어내면 더 빨리 하더라 이게. 그래서 제조합으로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를 만들고 있어요. 소혈청에서 이미 추출하는 스롬빈의 소혈청을 추출하는 특정 그 농도에 해당되는 특정 분자량에 해당되는 부분만 채취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뼈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스롬빈도 아무 스롬빈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자량이 일정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형태로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정 날톤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그것을 스롬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수에 이런 것들을 주입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골수에 들어가게 되면 골수는 이런 질환들을 발생하게 되고요. 사이트 액션들은 이렇게 사이트 액션들이 있어요. 혈구세포들에 다 여기는. 아스피린 한번 볼까요? 아스피린은 플라타이트에서 작용합니다. 얼터드 스롬복산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붓는 거 있잖아요. 플라테레이트는 출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출혈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런 출혈을 늦추는 역할을 해줘요. 플라테레이트 그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아스피린을 주사의 형태로 골수에다 주워넣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먹었을 때나 이것을 주사했을 때 골수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한 내용이냐? 제가 출혈 성향이 많은 사람들을 출혈이 붓는 코아귤레이션, 응고작용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응고작용이 많은 사람들은 골수내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 응고를 풀리게 하면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팔다리 그 코아귤레이션 생겨가지고 괴사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팔다리에 문근형 있잖아요. 문근형도 다리에 그 다음에 손에 그 카팔 신드롬에서 근육이 팽창하면서 피부를 팽창하면서 거기에 지나가는 아터리를 굳게 해요. 그 치료 방법이 기존에 거기에다가 열어가지고 그것을 벌려주는 거거든요. 그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보다는 아스피린을 주입하면 돼요, 그 혈관 내에다가. 근데 오래 못 가요, 그게. 근데 아스피린 성분을 가지고 적은 용량을 가지고 오스코어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적은 용량을 가지고 골수에다가 주입을 해도 효과적으로 치료가 돼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약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헤파린이나 에스트로겐 이런 약물들에 해당되는 거, 안티바이오틱, 특히 안티바이오틱, 골수염 같은 거 엄청 많이 먹잖아요. 정형외과 골수염 생겼다고 엄청나게 2달, 3달 동안 항생제 엄청 먹죠. 방코마신까지 먹어요.
근데도 안 나와요. 근데 골수 내에다가 이 방코마신이나 페니실린계 골수에다가 직접적으로 오스코어가 섞어가지고 골수에다가 뿌려주면 한 달 내내 안 맞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스카폴드가 3주간 유지하거든. 그러면 획기적인 형태로 주사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게 제일 목표예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목표는 그 목표지. 지금 뼈 만드는 것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다. 주사제를 하면 다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엄청 보여주는데도 믿지를 않아.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나도 내가 봤어도 이상하지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이론 자체를 다 설명을 해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이걸 4-5번 들어야 그 다음에 알게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주사해보고 해봐야 알아요. 또 여기 볼까요? 이제 그 다음 섞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모스코 콜라겐이고요. 이건 3cc짜리예요. 보통 이제 다 1cc짜리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큰 데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믹싱 팁이에요. 믹싱 팁을 연결해가지고 스롬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롬빈 리도카인하고 스롬빈하고 섞으면 보통 한 0.3cc, 0.2에서 0.3cc를 사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통 2000유니트 정도 들어가요. 스롬빈이. 주사위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주사위에 이렇게 넣어서 이거는 콜라겐에다가 직접 주사해서 콜라겐 덩어리에다가 직접 주사해서 이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것을 이식하는 것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오스코 플러그예요. 스롬빈이 미리 들어가 있는 거. 지금은 스롬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콜라겐 덩어리는. 콜라겐 덩어리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OEM 형태로 현대바이오랜드에서 저희 덴하우스 이름으로 오스코 플러그 나옵니다. 오스코 T. 플러그 그냥 플러그만. 그 오스코에다가 스롬빈 섞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시면 골수내에 이식한다든지 아니면 알비올라본 디펙트가 있는 데다가 이식한다든지. 그러니까 피셋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식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기존에 이렇게 떨어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골수를 다 긁어내버리고 거기다 채워요. 그러면 뼈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피질골 부분만 알로본, 코텍스를 파괴하고 있는 알로본, 마이본이에요. 저희는 마이본이라는 피질골은 피질골로 이식을 해줘야 피질골의 그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질골만 사용하는 거예요. 알로본에 골수도 들어가 있고 그것을 재처리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흡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이본이라고 저희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오스코어는 골수 내에만 피질골 위에 덮는 것은 코텍스에 해당되는 마이본으로 덮고요.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골수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요. 골수에다가 직접 주사하고 있어요. 지금. 골수에다 직접 주사하고 있잖아요. 이 환자는 골수염 환자거든요. 골수염 환자라고. 골수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 염증이 생긴 사람들 구멍을 뚫어요. 피질골 구멍을 쭉 뚫고 거기에다가 오스코를 넣었어요. 나는 그냥 아주 잘 나와요. 엄청. 그 환자가 이 환자입니다. 뼈가 엄청나게 이 환자는 단환자. 요거는 여기 치석이 엄청나게 많죠. 치석 스캐닝을 하고 잇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오스코어를 뿌려줬어요. 블리딩 컨트롤도 하면서.
스케일링하고 큐렛 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다 직접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뿌렸다 이렇게.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잇몸이 깨끗하게 나와요. 피도 안 나고.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잇몸 치료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죠. 잇몸 치료 이런 잇몸 치료에 텔크스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뿌리고 잇몸이 좋아졌어요. 다 아래 잇몸. 그다음 다른 환자 볼까요? 이건 사랑니 발치인데요. 우리가 사랑니 발치도 오스코어를 좀 넣어봤어요. 진짜로 뼈가 잘 만들어지는지. 기존에 사랑니 발치하면 뼈 뒤쪽 안 만들어지잖아요. 47번 뒤쪽 뼈 만들어지는 거 봤어요? 음식물 엄청나게 끼고 한 4, 5년 지나야 뭐 뼈가 이제 안 차고 뼈가 이 정도면 차 오르더라도 잇몸으로 이렇게 이제 그 커버되는 형태로 되는데 이 환자는 이 치아 빼고 여기다 집어넣어봤어요. 이렇게 2차 뺐어요. 여기 포도당 계열의 마니톨이에요. 마니톨. 초창기에 제가 콜라겐 내에 그 당시에는 콜라겐 내에 포도당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포도당 일부 다당류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니톨을 그때는 썼거든요.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따로 썼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플러그 형태로 이렇게 딱 채웠어요. 지금 현재처럼 똑같이 다 채우고 보이나요? 자, 보이나요? 이 치아 빼면 여기 디펙트가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치아 뿌리 하방에 다 올라갔나? 2019년 7월달, 12월달 자기 뼈 뒤에 만들어졌잖아요. 질문 드려요. 채워서 팔로우를 하시게 되면 그 엑스레이상으로는 저기 쿨하게 채우셨으니까 데시티가 있으니까 뿌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얀색만 가지고서 데시티가 이게 뼈가 잘 굳었다 아니면은 메로우가 형성됐잖아요. 하얀색이 아니에요. 회색이지. 네, 아무튼 덴시티가 형성돼 있으면서도 그 트라베큘라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엑스레이랑. 그냥 하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얀 것만 아니에요. 이게 더 하얗게 돼 있는 점점점점 돼 있는 부분들이 골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넣었을 때 초기의 사진이 혹시 여기 있잖아요. 아니 넣었을 때 처음에 시술하고 지금 팔로우 하시고 그럼 팔로 파는 거고요. 이 중간에 사진이 있겠죠. 네. 내가 안 보여줄 것 뿐이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제가 그 오스코 플러그 형태로 집어넣고 엑셀 수도 없이 찍었거든요. 그냥 새까맣게 하얀 형태는 안 나타나고 새까만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뭐 최근에 환자들도 다 팔로 체크하면서 찍거든요. 치아 뽑고 거기에다가 플러그 넣고 거기에다가 수청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 찍거든요. 일주일째. 그리고 이런 환자들도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든지 여기에 피스툴라 생겨 있죠.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에 있고 피스툴라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고름이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임플란트거든요. 이거. 임플란트 잘 심었잖아요. 파필라도 잘 생기고. 근데 열었더니
이렇게 염증이 생겨 있어요. 이렇게 다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골수에다가 오스코 지금 넣었잖아요.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얘기하는 겁니다. 임플란트 주위요. 수철을 하고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아, 구멍 뚫려서 고름 안 나오잖아요. 잇몸도 다 살았잖아요. 임플란트 주위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고생하잖아요. 임플란트 오스템 있어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낫게 해준다는데 사람들 믿겠어요? 안 믿지. 임플란트 주위염 잘 치료 못한다라고 다 어느 연자들이나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다 치료 못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TC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 위에다가 알로본 약간 덮고 수차하고 나옵니다. 깨끗하게 낫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 팔로우 체크 딱 1년 뒤에 다시 페리 임플란트가 생겨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 이렇게 하면 페리 임플란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골수에서 뼈가 생기니까. 골수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으로 이동을 오면서 피질고를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됐죠. 없어졌잖아요. 이제 왜 생기느냐? 이 사람 임플란트를 처음에 2007년도에 심은 임플란트인데요. 제가 임플란트를 2007년도에 심었는데 임플란트 심고 난 다음에 디펙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노출이 됐어요. 뭐 노출이 크지는 않아서 여기 약간 디센스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그라프트 뭘로 했냐면 알로본으로 했어요. 이식 알로본. 그랬더니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네. 이게 2007년도에요. 10년 만에. 뼈 이식한 사이트에 이렇게 이식한 우리가 얘기하는 골 이식하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생겨요. 가깝게는 2년 뒤에. 많은 임플란트에서. 지금 뭐 몇백만 개 심었잖아요. 몇천만 개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자기 환자만 해도 수두룩하잖아요.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 다. 원래부터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골수에다가 골수 이식제를 사용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식입하고 난 다음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지 않더라. 완전한 피질골과 완전한 골수를 만들어 주게 되면 결국에는 임플란트는 코텍스에 해당되는 피질골을 덮고 그 안에 세포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골수를 만들어주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임플란트 주변에 피질골이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왜 유지하지 못하냐면 임플란트 표면에 세포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그냥 자갈만 올려놨으니 자갈 위에서 살 수 있는 세포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포들도 살 수 있는 물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영양분도 있어야 되는데 자갈밭에서 살으라고 던져놔 버렸으니 세포들이 살아가겠느냐, 딱딱한 뼈가 만들어지겠느냐. 제노본, 알로본 이식제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이식제들을 자기들은 뼈 만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뼈를 만들지 못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썩죠.
임플란트 주변에도 이렇게 썩었어요. 이 환자는 36, 37대 약물성 골기사증 환자예요. 비스포스포네이트 먹고 있는 환자. 비스포스포네이트 먹고 있는 환자가 임플란트를 심잖아요. 그 이전에 임플란트를 심어놓은 상태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으면 임플란트 주변에도 골기사증이 발생합니다. 임플란트도 빠져요. 임플란트도 염증 생기고. 아까 이론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그리고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세포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못 만들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자기 역할, 파골세포가 썩은 세포를 먹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뼈도 못 만든다. 골모세포가. 똑같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새까맣게 하얗게 이렇게 발생하죠. 썩은 뼈가 골수내에 쌓인 거예요. 결국에는. 열어서 보면 이제 제가 골수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한 겁니다. 점점 올라오죠. 이게 한 7년 팔로우 한 거거든요. 저희가 수술해가지고 턱도 자르지 않고 골수만 수술해가지고 여기 보면 열어서 보면 이렇게 썩었어요. 이렇게. 다. 썩었죠. 다 긁어내고 구멍을 뚫어요. 골수내에다가 세포들이 이동할 수 있게 인괄적으로 골수에. 그래서 여기다 뿌려요. 오스코플라. 그 다음에 스론빈 붙여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넣었죠? 그렇게 했더니 뼈가 만들어지더라. 골수도 만들어지고 피질골도 만들어지더라. 2012년도에 했네. 이렇게 수술해서 덮어놓죠. 이건 이제 임플란트 뺐고요. 깨끗하게 발랐죠. 원래 수술하면 안 났습니다. 약물성 골개사증은 이렇게 잇몸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치료 방법 봤어요? 안 나와요. 치아 빼면 치아 소켓이 그대로 남아있지. 약물성 골개사증은요 정말로 이게 치과 의사 사이에서는 죽음의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치아도 임플란트도 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발치했는데 안 나. 환자는 계속 컴플레인해. 그 드레싱만 해달라면 나중에 턱뼈가 부러져요. 대학병원은 턱뼈가 부러지면 그거 잘라내고 이식이라도 해요. 나중에. 근데 로컬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턱뼈 부러졌다라고 하잖아요. 난리 나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내면 이거 턱뼈 잘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기겁하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치료하면 골수만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오스콘 이렇게 치료하면 깨끗하게 나으니까 나중에 임플란트도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7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임플란트 심자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임플란트 실패했잖아요. 골개사증 때문에 더 심기가 어렵다라고. 자꾸 이제 안 심는데 자꾸 그냥 산대 그냥 7년째 얘기를 했는데도 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2019년도까지는 봤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임플란트 심으면서 골수에다가 이식한 건데요. 보면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했는데 이 사람은 골수염이 생긴 거예요. 왜? 임플란트 이렇게 2개 심었는데 턱이 엄청나게 아프대요. 임플란트 2개 심었는데. 이거 임플란트 심은 사람,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느냐면 47번, 15번 IBS 임플란트 식립했는데 48번을 발치하면서 한 달 전에 시행하고 난 다음에 동통이 발생했대요. 사람이 빼고 임플란트 심었어요. 그러나 턱이 엄청나게 아프대요. 임플란트 잘 심었잖아요.
잘 안 심었네. IBS 임플란트 심었는데 잘 심었는데 패스도 잘 맞고 턱은 엄청나게 아프대. 환자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잘 심었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안 알고 있었지. 이게 이 질환이 골수에 염증이 발생해서 여기서부터 골수에서 발생해서 염증이 아래쪽까지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본스캔을 찍어봤어요. 하얗게 뜨죠. 화이트 블러드 셀에다가 우리 갈륨 그걸 붙여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외선으로 찍어가지고 해각사진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찍어보니까 여기에 WBC가 엄청나게 어큐뮬레이션 돼 있는 골수에 골수 자체에 염증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해각사진. 이 해각사진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거 턱도 잘라내야 돼 전체. 옛날 수술 방법으로는 그렇죠? 옛날 수술 방법 턱도 전체 잘라내야 되는 염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전체니까. 임플란트 하나 싣고 전체 턱뼈 잘라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칵 뒤집히겠죠 정말.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2013년도, 2019년도 자체는 저를 찾아왔죠.